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각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영역이나 법률 영역에서 AI가 활용되는 것은 강한 AI라기보다는 어떤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와 최신 기술을 접목시킨 약한 AI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법관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판사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는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선고나 판결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뭐 판결문 작성을 보조할 수도 있고 이런 AI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정에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증거 게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보조하는 AI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준사법적 기능, 그러니까 조정 절차에서 도움을 주는 AI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됐더라고요. 2009년에 온라인 중재 플랫폼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이때는 정부에서 이 중재 플랫폼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소액이죠. 10만 유로 이하의 청구에 대해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랫폼이 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2만여 건을 처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뭐 4만여 건을 이제 다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중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재를 해서 뭐 4만 유로를 지급해라라든지 뭐 2만 유로를 지급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또 법원에 가서 또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를 판결만 있다고 해서 이제 집행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판결문에 나오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돈을 내놔라고 강제 집행하려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예요, 이건요. 법원에서 조금 약간 이런 중재가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여론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이 이제 표명이 돼서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중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이나 선고를 보조하는 AI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양형이 뭐냐면, 형의 이제 형량,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뭐 얼마의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무면허의 경우에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판사님들에 따라서 이 형량 범위는 넓다 보니 이제 약간 고무줄 같이 이제 사람마다 누구한테 판결받는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요거를 이제 좀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생겨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제 그런 비판 내지는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형과 관련된 어떤 실무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재판에 사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뭐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활용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대 루미스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때는 위스콘신주가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교도관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감독 정도를 정하기 위해서 컴파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요. 컴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제 선고 전에 양형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컴파스 위험 평가표에 따라서 어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형량을 정하는 건 아니었고,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신원이나 이런 거를 딱 넣으면 피고인의 전력, 뭐 범죄 중대성, 뭐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가 뭐 중한 범죄일 수도 있고 약한 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또 감독 전력, 그리고 뭐 위험 분석 툴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형량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 사람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이제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요런 데 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피고인이 이것은 비밀스럽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적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컴파스라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여기 위스콘신주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위스콘신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가
양형을 결정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사용한 것 자체로 어떤 피고인에 대한 형이 잘못 선고된 건 아니다라는 이제 취지의 판단을 해서 피고인의 어떤 주장은 기각이 된 거죠.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졌는지 이제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 공개나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딱딱한 내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타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서 청구 취지나 원인을 판단하는 정도의 아주 간략한 판결 형태는 아까 영국에서나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부수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지금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네덜란드와 같이 뭐 중재를 활용한다든지 또 AI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중지된거나 이런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송이 전자소송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서류 같은 거를 자기가 선택하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고, 전자화된 이제 판결문을 받는 이런 방식까지는 지금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다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하고 진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그러니까 우리 피고와 원고가 하고, 판결도 이제 중간에 판사님이 나오셔서 다 이제 그 심리 과정을 다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AI나 뭐 전자화된 시스템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AI가 발달하면 자동으로 단순화된 판결 같은 거는 AI가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한이 될 여지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이제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변호사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피고인들이 또는 피고가 원고가 사람의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블랙박스성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재범 위험도를 체크하는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제기될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사실 2020년도에 발표가 됐었어요. 우선 인간의 존엄성 원칙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 원칙, 사회의 공공의 선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기술 자체는 기술 중립적이지만 어떤 목적이나 사회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이 3대 기본 원칙을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대 핵심 요건이 이제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권 보장,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세 번째가 다양성 존중, 네 번째가 침해 금지, 다섯 번째가 공공성, 여섯 번째가 연대성, 일곱 번째가 데이터 관리, 여덟 번째가 책임성, 아홉 번째가 안전성, 열 번째가 투명성,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품질 관리도 있지만 어떤 이제 목적의 활용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본적인 가장 큰 이제 원칙 중에 또 목적의 사용 금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동일한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성 존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알고리즘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젠더라든지 또는 어떤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편향성이 이제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이제 대표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 성별과 연령, 장애, 지역, 인종, 종교, 국가 등 개인의 특성과 편향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지금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 인공지능이 재판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인공지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올 때 이런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서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